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을 통해서 알아보는 미국의 MMT 미래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하는 애널리스트 조월님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방수준입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조월님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애널리스트 역을 맡은 조얼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전역을 앞둔 말년 중이고요. 네, 일본의 거시 경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하면서 전역 후의 커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방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파트타임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맡은 역할은 프로젝트 매니저고 현재 주로 하는 일은 데이터 분석 혹은 TS라고 해서 트랜잭션입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계 분석, 수치 분석 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식도 데이터 분석을 해서 지금 롱 포지션을 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평균은 좋지 않지만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게 오늘의 컨텐츠인데 뭐 간단하게 이런 컨텐츠를 보면서 어느 일본이 MMT를 도입하는 게 미국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저희의 결론은 일본은 그 어느 나라보다 MMT에 좀 가장 근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이미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주장하기론 그리고 일본에서 생각하기론 일본은 MMT를 도입하더라도 파산하지 않을 것이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구조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채권이 유통되는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일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금리에 이어서 YCC까지 하고 있고 MMT의 실험체가 될 일본을 저희는 꼭 주목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일본의 현 통화 정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월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긴 스토리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본은 일단은 1900년도 후반에 버블 경제가 폭발을 했죠. 그 이후로 잃어버린 10년, 20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계속 잃어버린 10년, 20년을 거쳐가다가 2013년에 딱 아베가 세계의 화살을 내세웁니다. 세계의 화살을 내세우면서 주장을 했던 게 평균 물가 상승률 2%및 양적 질적 완화를 시작을 하죠. 하지만 그래도 디플레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16년쯤이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는데 그래도 돈이 돌지를 않았고요. 그 시중에 풀린 돈이 계속 장기채로만 흘러가고 있고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세상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YCC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벗어나기는커녕 다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는커녕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려고 했었어요. 하고 해왔었죠. 그러다가 2020년 그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2020년 4월쯤인가요? 일본은 이례적인 무제한 국채 매입이라는 것을 선언을 했어요. 이것도 사상 초유의 단어죠. 무제한 국채 매입을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래도 시무룩했어요. 결국 110조 엔이나 되는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제 민간에 직접 돈을 꽂아 주었어야만 했었죠. 그게 지금 최근까지 일어난 일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1번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 2번 양적 완화를 해도 열심히 양적 완화를 해도 시중으로 돈이 나가질 않으니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점선이 머니터리 베이스고 이게 양적 완화를 시작하고 2013년 이후로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머니 스톡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그냥 유유자적하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양적 완화를 해도 밖에 돈이 풀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오지. 그리고 세 번째, 더 이상의 일본은행 통화 정책이 먹혀들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게 그 바이러스 발발 직후에 무제한 국채 매입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시큰둥했어요. 이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이 생각하기에는 일본은행의 총량의 50%나 되는 국채를 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엄청 많죠. ECB도 20%인가 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이 생각하기를 여기서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YCC도 해야 되는데 웬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은 뷔페고요, 선생님. 아마 이렇게 시장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요? 와, 진짜 이 나라는 다음 카드가 정말로 MMT밖에 없는 거 아니야? 정답입니다. 그 논의는 실제로 전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간단히 알아봐 주셨는데 MMT 찬성파의 논리는 이런 거죠. 그 간단하게 MMT를 꼭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근거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이제 찬성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MMT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없는 어디 여기저기서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학자들이 그냥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주장이 아니라 이건 실제 일본 정계에서 재무부가 반대파거든요. 재무부와 정무조사회가 이제 찬성파예요. 이 두 정계 인사들이 실제로 국회에서 나누는 대화들, 그리고 실제 이 여당이죠. 여당 인사들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진 주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정말 죄송한데 여기서 잠시만 제가 정무조사회 그다음에 니시다 쇼지라는 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니시다 쇼지는 저도 뉴스에서 맨날 볼 만큼 그 일본의 참의원, 일본 양원제니까 위에 있는 상원의 참의원으로 매우 핵심 인물입니다. 뉴스에도 맨날 나오세요. 그리고 이 정무조사회라는 게 굉장히 권력이 막강한 집단인데 이 집단이 뭘 하는 거냐면 국회에서 발안되는 혹은 정책이 결정되는 모든 것은 이 정무조사회라는 데서 먼저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발의하려면 이 정무조사회에서 심의를 해야 그 다음에 국회에서 발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강력하신 분이 MMT에 도입을 하고 MMT에 찬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어주기 떠주기가 아니라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근에 좀 이제 얼리밋 자료도 제대로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최근에 이 두 가지를 큰 발언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MMT에 근거해서 적자 재정을 마구 써서 일본 민간을 직접 부양하는 방법밖에는 일본의 미래는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올해예요. 올해 정말 가까운 시일 했었는데 그 공식적인 석상에서 직접 아소타로 재무부 장관한테 소비세 제로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소비세가 10%입니다. 한국과 동일해요. 자, 근데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슬라이드 넘어가 줄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네. 이렇게 일본은 MMT 도입 찬성파와 반대파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 찬성파는 니시다 쇼지를 비롯한 요즘 많이 떠오른 정계 여당 인사들 근데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화폐 이론을 지지하는 현재의 재무부 특히 아소타로 재무상은 현재 일본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재정 건전한 정책을 좀 실시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네. 잠깐만 근데 결국 MMT가 뭐였죠?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MMT가 무엇인가 일단 MMT를 한다라는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먼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총 세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 세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MMT를 한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것이 이게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국가의 재원 전통적으로는 세금이었죠. 세금으로 국가의 재원을 마련해서 그게 이제 재정 정책으로 뿌려져 나가고 하는 건데 MMT의 주장은 국가의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이다라는 거예요. 세금으로 흑자 재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게 곧 재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확보하면 된다. 세금은 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에도 나오면 보실 테지만 위에서 돈을 뿌리죠.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그리고 세금은 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빼는 거예요. 돈을 빼서 이 돈의 적정량을 맞춘다. 라는 게 이 세금의 역할이기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죠. 세금이 아니라 적자 국채 발행이 국가의 재원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마음껏 국채를 발행을 해서
필요한 돈의 양을 채우려면은 정말 필요한 만큼 국가가 마음대로 돈을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시중에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한테 강매를 해야 돼요. 중앙은행이 그대로 중앙은행에 직접 발행을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선진국 사이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온다고 해가지고 그 법으로 특히 법으로도 이게 금지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 금기시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게 MFT인 거죠. 그게 2번입니다. 그리고 3번 국채 발행과 이 세금, 이 물의 양, 그림에 나오는 물의 양이죠. 이 적절한 물의 양을 맞추는 기준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할지 아니면 세금으로 돈을 뺄지 이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평균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적절한 돈의 양을 맞추고자 하는 적정선의 기준이 된다라는 건데 지금은 일본은 디플레 상황이니까 이제 수도꼭지를 신나게 틀어가지고 이제 돈을 계속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죠. 네. 그리고 아까 0% 소비세 철폐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은 돈을 뿌릴 때지 세금을 거둬야 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도꼭지는 잠가버리겠다. 그것에 지금 주장에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MMT와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정말 세금 할 때는 이제 수도꼭지를 풀어서 이제 돈을 빼내는 것 뿐이니까 간단하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찬성파와 반대파의 그런 근거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찬성파는 어떤 근거를 갖고 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근거예요. 첫 번째 근거고요. 이 재무성이 홈페이지에 의미심장한 오피셜을 내놨는데요. 일본,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자국 통화 발행 국제로 인한 디폴트는 있을 수 없다. 네,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잠깐만. 어, 팩트입니다. 일단은 있을 수 없어도 좀 재미있는데 그 이전에 제가 좀 제일 좀 표정이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재무성은 반대판이었네요. 맞습니다. 재무성 아소타로를 주축으로 한 재무성이 반대파죠. 그거를 이미 찬성파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디폴트는 있을 수 없다라는 근거를 반대파의 자료에서 갖고 왔어요. 반대파가 이미 이것을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지긴 한데 이거를 이미 찬성파는 갖고 와버린 거죠. 그러면 예. 니네가 주장한 거니까 이미 논의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재미네요. MMT를 실행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예, 제가 딱 물어보고 싶은 게 딱 이거였는데 금리 상승 많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부채가 정말 많은데 저도 제가 가장 간단하게 아는 거는 이제 일본 자체라는 나라가 부채가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든 금리를 너무 높일 수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금리가 너무 상승하면 일본에게는 큰 리스크가 아닌가 싶은데 네, 정답을 주셨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단순하게 생각했어도 이게 지금 일본의 국제 비율, GDP 대비 국제 비율이 세계 탑, 유례 없는 세계 탑급이죠? 네. 거기에서 금리 올라가면은 거기서 나오는 부채가 계속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늘릴 거고 악순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니시다 형님이죠? 이 형님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일본 국채는 이미 절반 이상이 일본은행을 가지고 있다. 이게 원래 이게 단점으로 국가에 지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장점으로 갖고 왔어요. 이미 절반을 일본은행 우리나라 자기 나라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거기서 발생한 이자는 그대로 거꾸로 들어온다. 오케이, 해결. 그럼 나머지 일본의 기업이랑 가계 예금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자가 올라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세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것이고 그리고 또 금리를 올린다라는 게 YCC를 이제 그만둔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 허용하겠다는 거는 지금 일본은행 YCC 하고 있으니까 경기가 화랑이라는 뜻일 것이고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경기 화랑에서 거두어지는 법인세, 소비세 등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커져서 굳이 세금을 크게 마개를 빼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오는 세금이 많아져서 이자 압박이 사실상 크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한번 걷어들여 주신 발언이 있는데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세요. 이분이 일본은행 총재신데 공식적으로 이제 찬성파도 반대파도 아니시지만 감사합니다. 이자 부담 이자 부담 논란에 대해서 거들어준 멘트가 있었어요. 금리는 올라갈 때가 돼도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이제 막아주면서 천천히 올라가도록 컨트롤을 할 거기 때문에 이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한마디 거들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허허허허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여기서부터는 좀 전데 그 앞선 논리를 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1번 첫 번째로 이제 국가의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이다에 대한 논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뭐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대해서 좀 제가 2번 아까 말한 이제 국가 무제한 발행할 수 있어야 된다. 무제한 발행하려면 그 국가의 은행 특히 이제 뭐 어디 은행이 됐든 상관없이 국가의 은행 미국 은행이 됐든 FRB가 됐든 뭐 직접적으로 국채를 강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강매하는 네. 구조가 문제가 없는지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좀 설명을 맞습니다. 좀 듣고 싶은데 어떨까요? 그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이제 2번 아까 MMT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2번이 이제 시중 소화의 원칙이라고 하죠. 원래는 국채를 시중에다 입찰을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국가의 재원을 얻는 게 원칙이었는데 중앙은행이 고대 강매를 해버리는 게 괜찮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찬성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글씨가 많이 써져 있는데 결국에는 돈을 풀어서 이게 시중으로 풀린 돈이 시중에 돌아가지고 결국에 이게 국채가 어디로 가고 이런 좀 짜잘한 이야기인데 이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이제 시중에 원래 하던 대로 시중에 국채를 발행을 하든 중앙은행에 국채를 그대로 발행을 하든 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국채를 되사가면 이 삼각형이 그려지죠. 정부가 있고 중앙은행이 있고 시중은행이 있는데 이게 삼각형이 그려져서 여기로 발행을 하든 여기로 발행을 하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국채를 사버리면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양적 국채를 완화입니다. 사는 게 뭐죠? 그냥 양적 완화죠. 시중은행의 국채를 사버리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지금 양적 완화 하고 있잖아요. 일본 양적 완화 하고 있고 뭐 미국도 하고 있고 양적 완화에 대해서 누가 태클을 거는 사람도 없는데 결국 이렇게 될 거면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를 발행을 해도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중에 갔다가 이게 기업으로 어음이 갔다가 왔다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도 크게 어차피 중앙은행을 가도 그게 기업으로 어음이 넘어가는 거고 똑같다. 그래서 결국에 양적 완화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찬성파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이건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찬성파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네, 뭐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제가 태클을 좀 걸어야 시중으로 되는데. 왔다가 갔다가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정계에서 찬성파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 예, 진짜로. 자, 그러면 자, 반대파의 논리를 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자, 얼림 제가 질문할 때는 여기다 답변을 또 주세요. 자, 네, 알겠습니다. 반대파가 제일 걱정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이제 맨큐 경제학 누구나 이제 저희 같은 이과가 아니라 모두들 배우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수량 이론에 의거하면 통화 증가율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일치하죠. 미국의 경우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조금 타임 갭은 있더라도 따라서 MMT를 실시하게 되면 반대파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해요. 특히 M2가 그로스 레이트랑 인플레이션율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찬성파는 뭐 이 강력한 한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죠. 누구나 돈을 마음대로 풀겠다는데 심지어 시중에 입찰도 안 시키고 중앙은행에 그대로 꽂아두겠다는데 괜찮을까라고 반대파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지만 찬성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응, 아니야. 지금까지 돈 풀었는데 이거 봐, 그래프 봐봐. 지금까지 돈 풀었는데 인플레이션 본 적이 없잖아. 없어. 인플레이션이 안 왔으니까 오히려 돈을 더 풀어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오히려
카운터를 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안 왔으니까 오히려 더 풀어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너희들이 말하는데 인플레이션 오면은 상관없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과 3번의 정의 수도꼭지로 빼면 되는 거고, MMT의 세 번째 정의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돈의 수도꼭지와 마개를 조절한다는 거잖아요. 온 적이 없으니까 그냥 돈을 위해서 수도꼭지를 더 풀자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제 세금 걷어서 돈 빼고 인플레이션 잡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대파가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해도, 반대파 너희도 해본 적 있잖아. 2018년 10월에 소비세를 올려서 기껏 우리가 열심히 디플레이션 탈출하려고 인플레이션을 열심히 올려놨는데 소비세 인상으로 다시 인플레이션료를 바닥으로 내리꽂은 경험이 있으시다. 경기 살려보겠다고 돈 풀어놨더니 소비세 인상해놓고 다시 제자리 걸음을 만들어 놓은 너희가 할 말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찬성파는 반대파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일본은 2018년 소비세를 10% 8%에 10% 올렸어요. 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사실 8% 5%에서 8% 올릴 때도 반대가 많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좀 견뎌 나가면서 이제 일본 경제가 그때 정말 화랑이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나가고 있었는데 야 10% 되니까 정말 사람들이 기적처럼 지갑을 닫더라고요. 바닥으로 내리꽂아버렸죠. 네네네. 그런 걸 보면 아 인플레이션 진짜로 세금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적절히 조절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저는 직접적으로 느끼게 된 그 정책이었어요. 이게 반대파가 아무리 인플레이션을 주장을 한다 해도 이 서비스를 올린 거는 그 반대파거든요. 재무부 아소타로와 그 아이들 그 재무부거든요. 그래서 니들이 인플레이션을 막아놓고 우리한테 인플레이션을 논하면 안 된다. 이미 네. 니들이 실험을 해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또 반대파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죠, 발생한 거고. 그죠, 그죠. 통화량을 주입해야 되는 시기에 그 니네가 증세로 돈을 빼버린 거죠. 예.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직접 영향을 받는 많은 이제 일반 시민들 모두 포함하는 계층에게.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혹시 아, 좀 이상하다고 느끼신 거 없으신가요? 예, 저도 하나 있습니다. 이제 돈을 푼 건 M0죠. M0죠, 근데 M0. 인플레이션 관련된 거는 M2죠. 저희가 아까 시작 부분에서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통화 증가율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게 있는데,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M2 그로스 레이트입니다. M2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M0를, 이 그래프가 사실 찬성파가 주장을 하는 이 그래프가 일본은행 토탈 에셋이거든요. 이것은 M0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돈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올라갔다고 해도 M2가 사실 그로스 레이트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애초에 걱정조차 할 필요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M2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온 거지. 그럼 앞으로 M2가 진짜 올라가면, 지금 헬리콥터 머니를 풀면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지금까지 M2 그로스 레이트이 아예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번 점프를 푹 뛰었죠. 그러면 이제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M0기 때문에 CPI가 넘어가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 이게 M2가 실제로 올라가 버렸을 때 얘네들이 인플레이션을 세금으로만 컨트롤이 가능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파도 좀 누구도 말을 꺼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어. 찬성파의 로직 허점이 일단 여기에는 있네요. 예, 이거는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M0만 올라간 것이, M0가 올라가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M2가 올라가 버리면 이번에 진짜 헬리콥터 머니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여기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거야? 저도 10만 원 10만 그게 원 받았습니다. 10만 원이나 받으셨어요? 저도 10만 원 받았습니다. 아, 일본은 그리고 이제 민간에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9시나 아니면 이런 일정 기간 동안 안 하면 하루에 6만 원 정도 교부하고 있어요. 진짜 많이 좋네. 예. 그러면은 이게 M2가 이제 진짜로 올라갔을 텐데, 네. 주장을 찬성파는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는 솔직히 M2가 증가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내년 돼야 이제 알 수 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도망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게 진짜 M2가 올라가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와버리면 찬성파는 어떡할 거야? 라는 것이 이제 반대파가 꼬리를 잡으면 MFT가 또 이제 계속
뒤로 미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앞으로 좀 봐야겠죠. 근데 사실 아직도 안 올랐어요. 인플레이션. 네, 작년에 돈 풀었는데 아직도 안 저도 안 오르긴 했어요. 올랐어요. 저도 알아요. 아마 그래서 진짜 돈을 정말 일본 민간에 많이 풀어야 될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어쨌든 이제 간단하게 MMT가 실현 가능한 일본만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논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자, MMT를 실현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국가의 화폐 신용도입니다. 근데 일본은 화폐 신용도가 매우 높아요. 자,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은 세계 최고의 그 저축국이에요. 정말 저축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국가가 50% 채권을 갖고 있지만 그 막대한 채권 절반은 또 시중에서 소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소화되느냐? 금리가 똥값이어도 정말 금리가 싸요. 0.1%막 이래요. 근데도 금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좀 소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정말 일본의 국가 화폐 신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일본은 세계 최고의 경상 흑자국이에요. 정말 수출 많이 하고 돈 많이 가져가요. 그리고 채권도 많고 외화도 정말 많아요. 이런 세 가지 관점을 해봤을 때 일본에 대한 화폐 신용도는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MMT가 가능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다만, 자료는 그거네요. 재무성 공식 자료네요, 이것도. 네, 예,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가져왔는데 실제로 재무상에서 이걸 오피셜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오피셜이구나. 신용화폐도는 매우 높고, 이제 채권 CDS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죠. 한국보다 낮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적자가 많은데도. 뭐 어쨌든 근데 이런 나라다 보니까 MMT를 실현 가능하고, 이런 나라다 보니까 혹시라도 MMT를 실시하고 나서 만약에 그 MMT를 통해서 일본이 몰락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그때 당시에 GDP 대비 부채, 경상수지 대비 부채, 그다음 이자 보상 비율 같은 여러 가지 크레딧 레이팅이 가능한 거예요, 진짜로. 그때 만약에 일본이 만약 망한다면 어느 선에서 망하는가? 일본의 스트레스 테스트의 실험체를 사용하는 게 정말 적절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주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겠어요, 형님?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결론 및 요약을 좀 해보자고 하는데, 자, 일단 결론을 좀 요약을 간단히 해볼게요. 일본은 양적 완화를 8년 지속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바닥을 기고 있고 더 이상 일본 은행 카드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MMT를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MMT를 도입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이제 무제한 국채 모입이죠. 직접 강매를. 근데 일본 은행이 이미 그걸 한번 선언했기 때문에 그 토대가 일단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만족이 되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자, 1번 같은 경우도 뭐 오피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만족이 되어 있고. 자,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 정계에서 어떤 풍토, 어떤 개념이 장착이 되어 있냐면, 일본은 MMT를 도입하더라도 파산하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BOJ가 일본 은행이 이자 국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크지 않다.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오더라도 컨트롤 가능하다. 그거를 실제로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일본의 오피셜, 아까 제 그 일본 신용 화폐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눴지만, 일본은 MMT를 실시하더라도 화폐 신용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제 나중에 출구 전략을 제시할 때도 세금 통해서 이제 나가면 되니까 MMT 실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정부가 중앙은행 직접 구입하는 이 MMT의 그 유통 구조도 문제가 없어. 왜냐? 양적 완화의 연장선이니까. 따라서 이걸 정말 다 종합해 보면 일본은 현재 MMT를 실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말씀만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면은 이제 도대체 재무부가 반대판지 아니면은 찬성판지. 반대를 하고 있는 척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밑밥을 깔고 있는 건지 네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시나리오 베이스 고찰 및 논의점으로 좀 넘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상으로 이제 일본이 진짜로 정계에서 MMT 도입이 직접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 중요한 거는 일본 그 자체가 아니죠. 우리가 일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 별로 많이 투자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주시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인사이트가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일본이 정말 MMT를 도입을 했고 성공적으로 2% 물가 상승률을 달성한다면,
그러면 이제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텐데, 현재 매크로 경제가 코로나 회복과 함께 자연스럽게 막 다시 소비도 늘고 인플레이션도 적당히 오고 실업률도 낮아지고 하면은 모든 게 해결되면 참 좋죠.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미국도 돈을 많이 풀었고요. GDP 대비 국가 부채 또한 매우 크게 높아졌죠.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회복이 안 되면 어떡하지? 소비가 회복이 안 되고 저축률도 높아지고 아마존 효과, 임금 상승률 저하 이런 걸로 재페니피케이션이 이루어지면 어떡하냐고. 실제로 스캇 마이너들을 중심으로 디플레이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일본이 잘 성공을 하면 미국 또한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미국 또한 일본이 실시한 마루타를 참고 삼아서 더욱 견고하게 MMT를 실시해서 재페니피케이션을 원활히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고 시장도 가질 수도 있고 페드의 와일드카드가 하나 더 생겼다는 믿음까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는 미국도 이제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세력들도 있어요. 지금 뭐 법인세, 자본차익 세금 같은 거 증세한다고 난리인데 네. 이걸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그러면 아까 재무부가 실험을 해봤듯이 인플레이션을 이걸로 잡을 수 있다. 그럼 이제 MMT의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다. 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지금부터 만약에 그 사례가 진짜 벌어진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에 이제 미국의 장기 부채 사이클 또한 커다란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MMT로 장기 부채를 아예 포용을 해서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해 주셨죠? 수준님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과 일본의 상황은 좀 많이 다르죠. 게다가 미국은 완전 고용을 달성해 보겠다고 옛날에 MMT 비스무리하는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 회복은 안 되고 1970년대인가요? 인플레이션만 잔뜩 오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 적이 있었죠. 두드려 맞고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는 거의 무슨 췌장암 항암 치료 수준의 고통을 실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미국이 수많은 레짐 체인지를 겪고 난 지금의 미국이 2020년대에 MMT를 시도해보면 어떻게 될까? 라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와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님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 뭐 저도 빨리 MMT 2020년대 미국의 MMT 시도에 대한 이제 좀 분석을 좀 해보고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상으로 이제 이루다 지원하는 조월 방수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